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박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자판 하나 누르는데도 한참이 걸리지만 꼭 남겨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앉았죠. 제 남편은 제가 30대 중반, 겨울에 저를 두고 하늘로 갔습니다. 공사장 자재가 무너졌다고 하더군요. 5살짜리 아들 손을 잡고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그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을 종잣돈 삼아 30년 가까이 한 해도 안 쉬고 뛰었죠.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상가 2채와 아파트 1채를 마련했죠.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 제 성격에도 맞았고 그 덕에 실적도 좋아 금방 돈도 많이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악착같이 돈을 버는 와중에 신경을 많이 못 써준 우리 아들은 순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순한 게 좋기만 한 건 아니더군요. 남의 말을 너무 잘 듣습니다. 아들이 취직하고 승진했을 때 전 그날 승진턱 한 번은 크게 내고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허리를 졸라매며 아끼며 살았거든요. 그날 저는 우리 아들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시계와 외제차 1대를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 시계 유리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백화점 매장에 수리를 맡기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자 하나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게 저희 며느리였어요. 여자를 데려온 날 아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더군요. 엄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오늘 인사시키려고 데려왔어. 어머, 그래? 어디 계시니? 밖에 세워두고 뭐 하는 거야?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라. 문이 열리고 들어온 아이가 최유선이었습니다. 31살, 시계 매장 직원이라고 했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한 니트를 입고 들어와서는 신발을 벗자마자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유선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상현 씨가 어머니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전 벌써 몇 번을 뵌 것 같아요. 아이고 어서 와요. 이렇게 깍듯이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전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요. 어른한테 인사드리는 게 저한텐 되게 귀한 일이거든요. 그 말에 제가 그만 손을 잡아버렸습니다. 저도 일찍 혼자 된 사람이라 그런 말에 약했거든요. 밥상을 차려 앉혔더니 이 아이가 제 밥그릇부터 챙기더군요. 어머님, 여기 생선 가시 제가 발라드릴게요. 예전에는 생선가시 발라줄 부모님이 가지고 싶었는데 지금은 생선가시 발라줄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아이 상현아, 너 어디서 이런 참한 사람을 만났니? 엄마가 다 고맙다. 엄마, 유선이가 원래 좀 그래. 사람 챙기는 게 몸에 뱄어. 상견례는 따로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희 쪽은 아무도 안 계세요. 부모님 2분 다 제가 20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고 친척은 왕래가 끊긴 지 오래됐어요. 죄송해요. 아이,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내가 더 미안하지. 내가 괜한 걸 물었네. 아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네 친정 노릇까지 다 해주마. 어머님.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등을 쓸어주고 저는 휴지를 뽑아 건네주고 그날 저는 예단이고 혼수고 다 마다했습니다. 얘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불 한 채도 하지 마. 그런 거 다 부질없다. 대신 우리 아들이랑 사이좋게만 살아라. 그거면 난 됐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신부 쪽 하객석은 20명이 채 안 되더군요. 전 그게 마음이 아파서 우리 쪽 하객들을 신부 쪽으로 좀 옮겨 앉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양복을 잘 차려입고 축의금함 옆을 떠나지 않더군요. 신부 대기실도 제 집처럼 드나들고요. 얘야, 저기 저 양복 입은 분은 누구시니? 아까부터 계속 자리를 지키시던데. 아, 제 외사촌 오빠예요. 어릴 때 같이 자란 오빠라서요. 오늘 제 쪽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 봐준다고 저래요. 그래? 인사라도 드려야 하는데. 바쁘신 분이라 곧 가실 거예요. 어머니는 손님들 인사 받으시느라 정신 없으신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혼인신고 했어요. 오늘 한국 오자마자 여기 시청 들러서요. 그런 걸 뭘 그렇게 서둘러? 그냥 빨리 상현씨 호적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이제 진짜 어머니 딸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마음이 참 곱다. 전 그게 그렇게 예뻐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2달쯤 됐을 때 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3주 입원이었죠. 예, 넌 회사도 다니는데 오지 마라. 간병 있으면 된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휴가 냈어요. 간병인이 어머니를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국 뜨거운 거 못 드시는 것도 밤에 다리 저리신 것도 저밖에 모르잖아요. 얘가 참 회사에서 뭘 안 하겠니? 어머님이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회사는 그 다음이고요. 정말이지 그 아이는 3주를 간이 침대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제가 화장실 가려고 몸만 뒤척여도 벌떡 일어나더군요. 같은 병실 할머니들이 다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퇴원할 때는 며느리에게 두둑하게 용돈도 챙겨줬죠. 퇴원한 날은 며느리와 함께 목욕탕을 같이 갔는데 그 아이 아랫배에 손가락 2마디쯤 되는 가로 흉터가 있더군요. 배에 그건 무슨 자국이니? 수술했었어? 아, 맹장이요. 어머니, 흉하죠? 전 이것 때문에 수영복도 못 입어요. 맹장은 보통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니니? 어디서 들어보니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옛날엔 보통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래요. 저는 응급으로 들어가서 좀 크게 열었대요. 아유, 고생했겠네. 그래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제 맹장 없으니까. 그땐 정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며느린 좀 더 친해졌죠. 물론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퇴원하고 얼마 지난 뒤 저녁 밥상에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사과를 깎으면서 묻더군요. 어머님은 젊으실 때 무슨 일 하셨어요? 상현 씨가 어머니 되게 고생하셨다고만 하고 자세히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입을 열려는데 아들이 먼저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엄마 카드회사 다녔어. 나 어릴 때 집에 카드회사 달력이랑 수첩이랑 볼펜이 산더미로 쌓여 있었잖아. 명절 되면 사은품 세트도 막 들어오고 엄마 목에 사원증 걸고 다녔던 거 나 아직도 기억나. 어머, 그러셨구나. 어쩐지 어머니가 살림 야무지게 하시더라니. 근데 어머님, 그럼 그 시절에 여자분이 회사 다니시기 되게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애 맡길 때가 있나? 뭐가 있나? 전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굳이 고쳐 말하지 않았죠. 사실 제가 25년을 다닌 곳은 카드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사였죠. 아들이 어릴 때 봤던 그 달력이며 사은품은 제휴하던 카드사에서 온 것들이었는데 그 어린 게 그걸 구분할 리가 없죠. 언젠가는 말해야지 하다가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서 그냥 뒀어요. 카드회사나 보험사나 뭐 일하는 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아들 대회가 결혼하고 반년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반쯤 잠겨 있더군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이 시간이 죄송한데요.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무슨 일이니? 울지 말고 말을 해봐라.
상현 씨가요. 오늘 회사차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어요. 상대편이 목이 아프다고 입원을 해버렸는데 합의금으로 자꾸 크게 부르는데요. 많이 다쳤대? 우리 애는 괜찮고. 상현 씨는 멀쩡하대요. 근데 회사차라서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상대편이 1,800을 안 주면 형사로 가겠대요. 저희 통장에 그런 돈이 어딨어요? 전화를 아들한테 바꾸라고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했나 봐. 진짜 미안해. 아이 상현아, 사람만 안 다쳤으면 됐다. 돈은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넌 회사 가서 고개 숙이고 있어라. 목소리가 왜 그렇게 죽어 있어? 내가 36 먹고 아직도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너무 창피해서 그래. 전 다음날 1,800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아들은 기묘할 정도로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넉 달 뒤에는 아들이 지게차를 몰다가 거래처 기계를 넘어뜨렸다고 3,000, 그해 겨울에는 회사 동료 보증을 섰다가 물게 됐다고 4,500, 이듬해 봄에는 아파트 배관이 터져 아랫집 2세대를 물어줘야 한다고 2,700, 여름에는 부업이 잘못돼 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5,000, 가을에는 회사 재고 실사에서 본인 담당 물량이 비었다고 7,000이었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2년 동안 6번, 그리고 매번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심하지 않았던 건 매번 아들이 직접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내가 그랬어. 미안해. 내가 처리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엄마한테 면목이 없어. 전 그때마다 통장에서 돈을 빼면서도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아들 목소리가 죽어있는 게 아팠습니다. 2년 동안 6번, 합쳐보니 2억 4천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가계부를 펴놓고 날짜를 옮겨 적다가 손이 멈췄죠. 6번의 사고가 넉 달 간격으로 자로 잰 듯이 돌아오고 있더군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규칙적일 순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도 몰아서 없거나 띄엄띄엄 없지. 넉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사고가 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하다가 이 일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종이 한 장을 내밀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무슨 종이를 이렇게 빼곡히 쓰셨어요? 차용증이야. 그동안 준 거 다 합쳐서 2억 4천 한 장으로 정리했어. 앞으로도 급한 일 있으면 얘기해. 대신 줄 때마다 이렇게 쓰자. 저희를 못 믿으세요? 저희가 어머님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이세요?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 죽고 나면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 이 돈은 다 너희 거지. 다만 나중에 세금 문제라도 생기면 너희가 곤란해져. 아, 그러셨어요? 그럼 도장 어디에 찍으면 될까요? 여기 이름 쓰고 여기 도장 찍고, 그리고 변제기는 1년 뒤로 해두마. 형식이 그렇다는 거지 갚으라는 소린 아니야. 며느리가 웃으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갚든 안 갚든 서류는 든든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저도 마음이 좀 놓였죠. 그 다음에는 시내 낡은 상가 3층에 있는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흥신소였습니다.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2년 동안 6번을 사고를 쳤다는데요. 난 그게 다 진짠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사고 이유가 매번 다르니까 더 모르겠고요. 우리 애가 진짜로 사고를 쳤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기간은 2달만 주십시오. 서두르면 티가 나서요. 그리고 조사를 맡긴 지 2달째 되던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죠. 어머님, 상현 씨가요. 회사에서 물품 대금을 잘못 처리해서요. 이번에 액수가 좀 커요. 8천이에요. 8천?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예전 같았으면 전 그 말에 놀라서 돈부터 챙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돈은 못 준다. 네? 지금 뭐라고요? 돈은 못 줘. 대신 내가 직접 감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오신다뇨? 내가 가서 우리의 얼굴 보고 회사 서류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거다. 8천이 애 이름이니? 이제 나도 그냥 돈만 보내는 건 못하겠어. 지금 저희 집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청소를 못했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해 놓고 모시러 갈게요. 너 아직도 날 몰라? 난 그런 거 안 봐. 너희 집이 깨끗하든 더럽든 그런 건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내가 갈 테니까 회사 서류 챙겨놔라. 아, 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생각해보니 2년 동안 저는 그 집 문턱을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년 만에 밟아보는 아들네 아파트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아들 부부를 만났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좀 굳어있더군요. 어머님, 저희 라인 엘리베이터가 오늘 하필 점검 중이래요. 옆 라인 타고 15층 가서 계단으로 건너가야 해요. 괜찮아, 걸어가는 것도 아닌데 뭐. 하필이면 제가 가는 날 점검을 하고 있었죠. 우리 셋이 옆 라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에서요. 문이 닫히려는데 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린이집 가방을 맨 남자아이 하나였습니다. 6살이나 됐을까요? 노란 가방을 등에 지고 손에서 요구르트를 들고 있더군요. 아이가 8층을 누르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죠. 그러더니 얼굴이 활짝 펴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줌마,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며느리 얼굴에서 웃음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제 팔짱을 낀 팔이 굳는 게 느껴지더군요. 아저씨 누구? 아줌마 너 오늘 처음 보는데? 하늘이 아빠요. 아줌마랑 하늘이랑 아저씨랑 맨날 셋이 같이 오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봤어요. 우리 옆집이잖아요. 802호. 엘리베이터 안이 그대로 얼었습니다. 너 아줌마 잘못 봤어. 아줌마는 옆라인 15층에 살아. 아니에요. 하늘이가 아줌마 보고 엄마라고 하잖아요. 어제 우리 어린이집 앞에서 아줌마가 하늘이 뽀뽀해주는 거 나 다 봤단 말이에요. 얘가 어른한테 자꾸 거짓말을 하네. 거짓말 아니에요. 안경 쓰고 키 큰 아저씨가 하늘이 안고 나한테 안녕해줬는데. 땡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8층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가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문 사이로 한 번 더 소리쳤죠. 아줌마, 하늘이한테 빌려간 제 장난감 내일은 가져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문이 닫히자마자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웃더군요. 어머님, 요즘 애들이 저래요. 6살짜리가 사람 얼굴 구분을 얼마나 하겠어요. 저 아까 진짜 황당했어요. 그러기엔 너무 널 콕 집어서 아는 척하지 않았니? 어머님, 저희 아파트에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저 여기 살면서 저 닮은 사람 봤다는 소리 3번은 들었어요. 아들이 저를 나무라더군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애가 한 말 같고 표정이 그게 뭐야? 유선이 앞에서 창피하게. 이 사람이 왜 어머님한테 그래? 어머님, 신경 쓰지 마세요. 집안에 들어가서 저는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남자 물건 하나, 아이 물건 하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 같지가 않았습니다. 아들 양말 한 짝 굴러다니는 게 없고 냉장고 문에 붙은 종이 한 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다가 일어섰습니다. 화장실 좀 쓰자꾸나. 어머님, 안방 쪽 말고 거실 화장실 쓰세요. 거실 화장실로 들어가려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안방 화장실로 향했죠.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화장대 위에 자개 박은 보석함이 있더군요. 며느리가 정리하다 말았는지 보석함이 열려 있었어요. 지나가며 보는데 제가 사준 금반지는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웬 남자 반지와 여자 반지 한 쌍이 나란히 있었어요. 크기는 달랐지만 모양은 같았죠. 아들 건가 싶었는데 오늘 아들의 손에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반지도 있었고요. 둘이서 짐을 나눠 드니 많이 하며 제 앞에서 신랑이 하는 걸 직접 봤거든요. 두 사람 다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커플링은 도대체 뭔가 싶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리를 죽여놓고 보석함 안쪽으로 화면을 들이댔죠. 반지 안쪽이 보이게 각도를 2번 바꿔가면서 3장을 찍었습니다. 반지에는 날짜 한 줄이 새겨져 있더군요. 우리 아들 결혼 기념일도 며느리와의 첫 만남 날짜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반지라기엔 크기가 너무 컸어요. 아들은 남자치곤 손가락이 가늘었거든요. 안방에서 나오는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제게 그러더군요. 어머니, 거실 화장실 쓰시라니까요. 거기 문이 잠겼지 뭐니. 너무 급해서 안방 화장실 좀 썼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나왔지만 속으론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반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만 이 반지를 보기 전에 어린 학생으로부터 들은 말들이 너무 의미심장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1층에서 내려 옆라인 우편함 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우편물이 꽂혀 있더군요. 이름은 생소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저는 그 이름을 몇 번이나 소리내서 읊어봤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군요. 집에 와서 저는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저 박수님입니다.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어르신, 마침 잘 전화하셨습니다. 사흘 뒤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아드님 쪽은 다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어르신, 이건 전화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 오셔서 직접 보십시오. 사흘 뒤 그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최 소장이 누런 봉투 하나를 밀어놓더군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이 아들 회사 관련 서류였죠. 어르신, 아드님 회사 인사 쪽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다 봤습니다. 징계 기록 없습니다. 사고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무사고 표창을 2번 받으셨더군요. 2번이요? 그리고 어르신, 나머지도 다 봤습니다. 지게차는 그 회사 규정상 직원이 못 몹니다. 아파트 누수는 관리사무소에 3년간 신고가 한 건도 없고요. 도망갔다는 동료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6번 중에 진짜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저는 봉투 안 서류를 무릎 위에 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 애는 사고를 친 적이 아예 없다는 겁니까? 네, 어르신. 저희가 확인한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르신. 다른 게 나왔습니다. 최 소장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죠.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던 오피스텔이 작년 3월에 팔렸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들 30살 때 사준 겁니다. 월세 받은 걸로 용돈이나 하라고요. 이 아이 노후에 하나라도 있으라고 사준 거였죠. 아니요. 우리 아들이 직접 팔았나요? 아드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에 본인 인감증명서가 다 붙어 있어요. 이건 본인이 도장 안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애가 왜?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어르신, 매매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계좌는 못 봅니다. 대신 이건 볼 수 있었습니다. 잔금 치름 날짜하고 그 다음날 며느님이 부동산에 다시 오셨다는 부동산 중개인 진술이요. 뭐라고 하셨답니까? 중개인 말이 아드님 혼자 오시고 사모님이 계속 전화로 이래라 저래라 하셨답니다. 아드님이 서류에 도장 찍을 때 손을 떨었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장님, 조사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집 옆라인 802호 사람요. 저희 며느리랑 혹시 무슨 관계인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휴대폰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2주 뒤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아침 8시 20분 아들이 출근한 뒤입니다. 며느리가 15층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더니 곧 옆라인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는
8층에서 내려 802호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뒤에 문이 열립니다. 안경 쓴 키 큰 남자가 나오고 그 남자가 여자아이 하나를 안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셋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남자가 왼쪽, 아이가 가운데, 며느리가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은 어린이집 앞입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아이 볼에 입을 맞춥니다. 아이가 들어가고 나서 남자와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나란히 걸어옵니다. 그리고 남자 차에 타더군요. 세상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새 식구였습니다. 802호에 사신 분 조사한 내용입니다. 최 소장이 종이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은 결혼식 영상에서 뽑아낸 사진이었습니다. 축의금함 옆에 서 있는 양복 입은 남자. 오른쪽은 2주 동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오는 안경 쓴 남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소장님, 이 사람이 며느리의 그 외사촌 오빠라는 사람 맞나요? 단순한 가족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근처에서 물었더니 애 아빠랑 애 엄마라고 하더군요. 애가 어르신 며느리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걸 본 사람이 많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직업란이었을 겁니다.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 전 그 한 줄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얼굴이 하얘지셨는데요. 이거 불륜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르신 그게 무슨... 소장님, 2년 동안 6번의 사고요. 그거 돈 뜯으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회사에서 사고나 치고 다니는 못난 놈으로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그랬다고 말하게 만들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는데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날이 밝자마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상현아, 엄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내라.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데 혼자 가기가 겁이 나서 그래. 지난번에 무릎 수술한 병원 말고 다른 데를 가야 한다는데 엄마 혼자 가면 접수도 못하잖니. 알았어, 토요일 아침에 갈게. 유선이한텐 내가 말할게. 그래, 그리고 그 신분증 챙겨와. 아니, 엄마 검진인데 내 신분증이 왜 필요해? 갔다가 또 갈 곳이 있거든. 거기서 필요해. 토요일 아침에 아들이 왔습니다. 2년 만에 둘이 나란히 앉아본 차 아니었죠? 야, 엄마 병원이 이쪽 맞아? 여기 무슨 사무실 건물 같은데? 여기 잠깐만 들렀다 가자. 25년 후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경이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어머, 제가 눈짓을 했습니다. 어머 언니, 어서 오세요. 이분이 아드님이세요? 아이고 헌하시네. 안녕하세요, 이상현입니다. 아, 저희 옛날에 같이 일했었어요. 아드님 이쪽에 앉으세요. 아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앉았습니다. 아드님, 요즘 보험 뭐 드신 거 있으세요? 저요? 아내가 다 관리해서요. 실비랑 안보험 정도 있을걸요. 그럼 이거 한 번만 조회해 보실래요? 요즘은 본인이 인증만 하시면 가입한 보험이 다 뜨거든요. 어머님이 아버님 보험 정리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요? 엄마, 그런 건 와이프가 다 하는데. 그냥 확인차 해보려고 그래. 아들이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하고 화면에 조회 결과가 뜨기까지 30초쯤 걸렸을 겁니다. 미경이가 그 화면을 받아서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보더니 손이 멈추더군요. 이건 좀 보셔야겠는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갔습니다. 사망보험이 5건이었습니다. 5건. 사망보험금 합계 12억. 계약자 최유선, 피보험자 이상현, 수익자 최유선. 이게 뭐야? 12억? 나 이런 거 든 적 없어. 나 실비랑 안보험만 있는데.
그 아드님, 청약서 원본 좀 뽑아볼게요. 잠시만요. 프린터가 돌아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종이가 5뭉치 나왔습니다. 상현아, 이거 네 서명 맞아? 여기 자필 서명란 네 이름 쓴 거잖니? 네가 직접 썼어? 아들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얘지더군요. 이거 내 글씨 아니야. 다른 사람이 쓴 거야. 근데 이건 내 글씨 맞아. 이 2장은 내가 쓴 거야. 이 2개는 뭐라고 하고 서명하라고 하더냐? 실비랑 안보험이랬어. 와이프가 종이 내밀면서 여기랑 여기만 이름 쓰라고. 난 그냥 이름만 썼어. 무슨 내용인진 안 봤는데. 이거 누가 설계해줬는지 기억나? 몰라. 와이프가 아는 사람이라고만 했어. 난 얼굴도 본 적 없어. 미경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5건 다 설계자 코드가 같아요. 한 사람이 다 한 거예요. 대리점 하나로 다 묶여 있고요. 저는 그 대리점 이름을 봤습니다. 흥신소 보고서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청약 일자 좀 뽑아줘. 5건 다. 미경이가 날짜를 적어서 내밀었습니다. 제일 빠른 게 첫 번째 계약이더군요. 저는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폈죠. 세어봤습니다. 한 번 세고 못 믿어서 다시 세고 3번을 셌습니다. 다음 달 12일이었습니다. 그 계약이 딱 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상현아, 너 혹시 정신과 다니니? 아들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언제부터 다녔어? 1년 반 됐어. 우울증 약 타오는데 내가 약을 먹는 건 아니고. 자세히 이야기해봐. 이거 중요한 일이야. 아니, 그 와이프가 본인이 우울증 있는데 직업상 이력 남으면 안 된다고 나한테 대신 약 타달라고 해서 내가 우울증인 척하고 약 타준 거야. 우울증에 걸린 거 아니야 나. 전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미경이가 얼른 저를 붙잡았죠. 이제야 그림이 다 맞았습니다. 2년 동안 6번의 사고, 그건 돈을 뜯어내려는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돈도 뜯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우울증에 걸린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사고나 치고 어미돈으로 맞고 아내한테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고 우울증 약을 1년 반 먹은 남자. 그렇게 기록을 쌓아놓고 2년이 지나가길 기다린 겁니다. 상현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오늘 여기 온 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네 아내한테. 그리고 신경과도 가지 마. 왜? 네 와이프가 네 이름으로 약을 탄 게 사실은 무서운 일이니까.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봉투 2개와 보험 서류를 챙겨서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낮 시간에 커피집에서 만났죠. 상현아, 앉아라. 엄마가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며느리의 외도 영상부터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네 아내다. 아침부터 너 내보내놓고 옆 라인 8층으로 가. 매일. 이 남자 팔짱 끼고 돌아다니는데 문젠 이 집 딸이 네 와이프 보고 엄마라고 부른다는 거야. 아들이 영상을 보고는 손이 떨리더군요. 그리고 이 남자 누군지 아니? 네 결혼식에 왔던 사람이다. 외사촌 오빠라던 그 사람. 엄마, 그리고 이 사람 직업이 보험 설계사야. 네 앞으로 12억짜리 사망보험 5건 넣은 그 대리점 사람. 저는 마지막으로 반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건 네 아내 화장대 보석함에 있던 커플링이야. 안쪽에 날짜가 새겨져 있어. 네 결혼기념일이 아니고. 아들이 영상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들고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엄마, 설마 며느리 뒷조사한 거야? 상현아, 엄마, 나 어제 와이프랑 얘기했어. 엄마가 요즘 이상하다고. 나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어.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랬잖아. 애가 한 말 갖고 그렇게 얼굴이 변해서.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이 영상도 조작한 거지? 요즘 세상에 사진 이런 거 다 만들 수 있잖아.
엄마가 흥신소한테 돈 주고 시킨 건데 그 사람들이 엄마 듣고 싶은 대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전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상현! 엄마가 와이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차용증 쓰라고 할 때부터 나 알았어. 우리 엄마가 며느리 못 믿는구나. 엄마가 언제 네 아내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 내가 걔한테 해다 준 게 얼만데? 그러니까 그때 좋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 상현아, 보험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12억은 네 서명이 위조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건 그 와이프가 그러는데 그거 그때 설계사가 서류 처리를 편하게 하려고 대신 쓴 거래. 요즘 그런 거 많대. 자기도 몰랐대. 그걸 믿어? 엄마, 와이프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 그래서 내 말은 못 믿겠다는 거야? 전 그날 처음으로 우리 아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엄마, 병원 한번 가보자. 망상 같은 거 있대. 뭐라고? 엄마 나이면 그럴 수 있는 거래. 창피한 거 아니래. 그 말 누가 했어? 아들이 대답을 못하더군요. 네 와이프가 있니?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으로 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이게 그 아이 수법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할수록 저는 미친 노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증거를 들이밀수록 저는 며느리 뒷조사나 하는 못된 시어미가 되는 거고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보험 5건 중에 2건은 우리 아들이 직접 서명한 겁니다. 제가 지금 경찰서로 달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2건 때문에 우리 아들도 알고 가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건 그냥 부부 사이 보험 문제가 되어버리죠. 정면으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들과 헤어지고 저는 차용증을 꺼내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년 전에 쓴 거니까 변제기가 벌써 1년이나 지나 있더군요. 그리고 상가 등기부 등본을 뗐습니다. 감정평가서도 하나 받아뒀죠. 사흘을 준비하고 나서 전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에 목소리를 몇 번 연습했습니다. 늙은이처럼, 겁먹은 사람처럼요. 어머님 웬일이세요? 얘야, 내가 큰일을 냈다. 무슨 일이신데요? 시장 쪽에 있는 상가 있잖니. 거기 새들었던 사람이 나갔는데 내가 보증금을 잘못 물려놨나 보다. 그 사람이 소송을 걸었어. 지금 상황이 어떤데요? 내가 뭘 알아야 말이지. 법원에서 종이가 왔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그래서 부동산에 갖고 갔더니 사장이 그러더라. 3주 안에 2억 4천을 안 물어주면 건물이 넘어간다고. 며느리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 다 건물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말인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2억 4천만. 또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좀 길었죠. 어머니, 제가 무슨 수로 돈을 마련해요. 안다. 아는데 얘야. 내가 지금 손 벌릴 데가 너희밖에 없다. 나 이 건물 하나 보고 산 사람이야. 이거 넘어가면 난 죽는다. 어머님, 얘야. 대신 이러면 어떻겠니? 네가 이번에 도와주면 내가 상현이한테 재산을 미리 좀 떼주마. 지금 그런 얘기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아니다. 내가 이번에 그 종이 한 장 받고 밤새 생각했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인데 그때 가서 너희가 서류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게 하는 것도 못할 짓이지. 내가 살아있을 때 정리를 해놔야겠더라. 그건 나중에 말씀 나누시고요. 우선 그 서류부터 좀 보여주세요. 와서 직접 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아 손을 봤습니다. 손이 안 떨리더군요.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나흘을 재더군요. 이튿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왔더군요. 어머님, 그 법원 서류 좀 보여주세요. 저기 서랍에 있다. 네가 꺼내봐라. 며느리가 서류를 한참 봤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내용증명 사본이었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아주 평범한 종이였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 등기부등본은요? 그건 부동산에 있어. 제가 뗄게요. 인터넷으로 되니까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등기부등본을 뽑았습니다. 소유자 박수님, 근저당 없음, 감정가 20억. 그 아이 얼굴이 그때 확 밝아지는 걸 전 봤습니다. 어머님, 이 건물 진짜 어머님 거예요? 그래, 남편 죽을 때 받은 돈 불려서 사놓은 거야. 근저당도 하나도 안 잡혀있네요? 아들한테 깨끗하게 넘겨주려고 관리 잘했지. 그렇게 며느리가 집에 가고 나서 나흘째 되던 날 오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방금 돈 보냈어요. 확인해 보세요.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뜯긴 액수와 정확히 같은 돈이었죠. 전 그날 오후에 은행에 가서 입금 확인증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종이 한 장을 썼습니다. 차용금 2억 4천만 원, 전액 변제 확인, 날짜, 이름, 도장. 그걸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서 등기로 아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배달 증명까지 붙였죠. 이틀 뒤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웬 우편물을 보내셨어요? 무슨 영수증 같은 게 왔는데요. 그거 변제 확인서다. 네가 나한테 빌린 거 다 갚았다는 종이.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 이거 빌린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 급하시다고 해서 도와드린 건데. 얘야, 2년 전에 차용증 쓴 거 기억 안 나니? 2억 4천이라고 딱 적어놨잖아. 그 돈이 지금 딱 맞아떨어졌으니 갚은 걸로 정리한 거지. 그건 그냥 명목상으로 쓴 거잖아요. 예, 돈 오간 건 종이로 남겨야 뒤탈이 없어. 너 안 그럼 나중에 세금 문제 생긴다. 며느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별걸 다 한다는 웃음이었죠. 그 종이 한 장이 나중에 자기 목을 조를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 나중에 상현이 없을 때 좀 와. 너하고 기니 할 얘기가 있어. 며느리가 왔습니다. 그날은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왔더군요. 저는 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하고 감정평가서였죠. 이게 뭐예요? 시장 삼거리에 있는 그 상가다. 지난번에 소송 났던 거. 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네 덕분에 잘 끝났지. 그 사람이 돈 받고 취하했어. 다행이네요. 그래, 이 상가 자리가 목이 좋아. 옛날에 헐값에 산 건데 많이 올랐지. 어머님, 그럼 어머님 재산이... 얘야, 난 이제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날 법원 종이 받고 나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 내가 이거 붙들고 있다가 갑자기 가버리면 우리 상현이가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건물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서 결정했어. 이거 너희한테 증여하마. 며느리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어머님, 전 그런 뜻으로 도와드린 게 아닌데요. 안다. 그러니까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다. 뭔데요? 상현이 혼자 명의로 하면 네가 뭐가 되니?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여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게 하나는 있어야 한다. 나도 남편 죽고 나서 그걸 뼈저리게 알았어. 너도 내 손주 낳아줄 며느리인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안 되는 일이지. 어머님, 부부 공동 명의로 해. 반반씩. 상현이 반, 너 반.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요.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눈물 나요.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뭔데요? 세금 말이다. 내가 세무사한테 물어봤거든.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겠냐고. 얼마나 나온대요? 20억을 반씩 나눠서 주면 하나에 2억이 넘게 나온다더라. 둘이면 4억이 넘고. 4억이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떡해요? 사실 내가 대신 내주려고 했어. 그런데 세무사가 그러더라. 그게 안 된다고. 왜요? 세금을 내가 대신 내주면 그 대신 내준 세금도 또 증여라서 거기에 또 세금이 붙는데. 얘야,
내가 이 말을 3번을 들었는데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더라. 며느리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가 계산을 하고 있었죠. 어머니, 그건 맞는 말이에요. 대납하면 그것도 증여로 보긴 하더라고요. 어머, 넌 그런 걸 다 아니? 저 예전에 매장에 계시던 손님한테 들은 적 있어요. 그럼 얘기가 쉽겠다. 세무사가 그러는데 자금 출처라는 게 있어야 한다더라. 내가 다 내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온대. 그래서 최소한 얼마는 너희 돈으로 넣어야 한다는구나. 얼마나요? 1억. 1억만 너희 돈으로 넣어라. 나머지 3억은 내가 어떻게든 해보마. 내가 상가가 하나 더 있으니 그거 담보를 잡든가 하지 뭐. 어머니, 그 세무사 사무실이 어디예요? 제가 한번 통화해 볼게요.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몰라. 부동산 사장이 소개해준 사람이야. 명함을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네가 좀 해다오. 나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님 증여세 계산은 제가 인터넷으로 해볼 수 있어요. 그래, 잘 좀 부탁한다. 그것만 되면 바로 증여해 줄 테니까.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20억을 둘이서 반씩하면 대충 그 정도 나오네요. 며느리가 잠깐 계산을 하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필요하세요? 세무사가 그러는데 서류 덮기 전에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어야 한대. 다음 주 안에는 있어야 한다더라. 어머님, 저희가 그렇게 큰 현금이 갑자기는... 그렇지. 정 안 되면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더니 얼른 웃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요. 어머니가 저희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데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겠죠. 사흘 뒤였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하나 들고요. 어머님, 여기 인감증명서요. 그리고 돈은 아까 보냈어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님, 저희 그럼 언제 등기하러 가요? 세무사가 서류 만드는데 일주일쯤 걸린다더라.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마.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 4천, 그리고 1억. 2년 동안 며느리가 알게 모르게 빼갔던 돈이 전부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 1억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명의 오피스텔 작년 3월에 팔린 그 돈의 마지막 잔액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내 말에 속아서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고 팔아넘긴 돈이 돌고 돌아 제 통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열흘쯤 지나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세무서에 전화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증여신고가 접수된 게 없다는 걸 알았겠죠? 일요일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라 부수는 소리였습니다. 전 그날 아침에 미경이를 불러서 안방에 앉혀놨습니다. 그리고 상 밑에 녹음기를 켜뒀죠.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 아들이 얼이 빠진 얼굴로 서 있었고요.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말이니? 등기소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는데요? 세무사도 없고 신고도 없고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일단 들어와. 셋이 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말씀해 보세요. 상가는요? 안 준다. 뭐라고요? 안 준다고. 내가 왜 너한테 상가를 줘? 며느리 얼굴이 그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2년 반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늙은 년이 지금 나한테 사기를 친 거야? 여보! 아들이 놀라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내 돈 3억 4천 당장 내놔! 지금 당장! 여보, 갑자기 3억 4천이 무슨 돈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려줬어? 넌 좀 빠져있어!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끼어들지 말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돈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시면 저 고소할 거예요. 사기죄로요. 20억 준다고 해놓고 돈만 받아 챙긴 거잖아요.
전 그때 천천히 서류철을 폈습니다. 그래, 고소는 네 맘이지. 이걸 보고도 네가 고소할 수 있나 보자. 며느리가 서류철을 확인하더니 눈이 빨라졌습니다. 차용증이야. 2년 전에 네가 도장 찍은 거. 여기 2억 4천. 변제기는 1년 전. 그리고 네가 지난달에 등기로 받은 변제 확인서 있지? 넌 나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나한테서 빌려간 돈을 갚은 거야. 며느리의 손이 떨리더군요. 우체국에 받은 기록까지 남아있어. 그럼 1억은요? 1억은 증여세 내라고 하셨잖아요. 상현아, 작년 3월에 네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팔았지? 내가 준 거. 아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판돈은 어디 갔어? 와이프가 세금 문제로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그 돈은 와이프가 관리한다고. 그 돈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 몰라, 난 통장을 안 봐서. 여기 있다. 저는 입금 확인증을 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네 아내가 나한테 보낸 1억, 그거 네 오피스텔 판돈이다. 내가 준 오피스텔이 돌고 돌아서 현금으로 다시 내 손에 들어왔네. 아들이 종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그 돈으로 세금 정리한다고 하지 않았어? 아이씨, 며느리 입에서 막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상가 준다고 했잖아. 부부 공동명의로 반반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돈을 넣은 거잖아. 말을 하다가 며느리가 딱 멈췄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제야 알았던 겁니다. 아들이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 상가를 우리가 왜 받아? 반반으로?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받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했지. 받고 나서. 전 그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말하지 그래? 네가 내 재산 노리고 이 집에 들어왔다는 거. 사실은 내 연남과 아이까지 있다고? 그리고 내 아들 보험금까지 노리고 있다고. 며느리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제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상현아, 주민센터 갔다 와. 창구로 가서 네 아내 가족관계 증명서 떼봐. 상세본으로.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도. 그것도 상세본으로. 배우자니까 뗄 수 있어. 네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거든. 그거 보면 네 마누라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다. 며느리가 그 말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상현씨 가지마. 어머니가 지금 이상하시잖아. 그냥 우리 집에 돌아가자. 며느리가 아들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손을 떼어내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린 초조한 표정으로 현관 쪽으로 계속 눈길을 주더군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면 그게 답이 되니까요. 우리 아들 우울증 약하게 만들었지? 병원에 데려가서 네 입으로 우리 애가 죽고 싶다고 한다고 말했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2억, 5건, 다음 달 12일.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손에 든 종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종이를 며느리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더군요. 이게 맞는 거야? 당신한테 왜 자식이 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게다가 전 배우자까지. 이혼 일자가 언젠지 나와 있어? 우리 결혼식 넉 달 전이야, 엄마. 이 사람 나랑 결혼하기 넉 달 전까지 결혼한 상태였어. 나랑 만나는 동안 유부녀였다고. 아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 보석함에서 발견한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날짜 봐라. 여기 새겨진 날짜. 아들이 두 종이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이거 와이프 첫 번째 결혼 혼인신고일이랑 똑같은데? 그렇지. 그게 그 두 사람 결혼 반지다. 이혼을 했는데도 그걸 왜 가지고 있었겠니? 금값이 이렇게 비싼데 팔아버리면 그만인 것을. 저는 그 위에 제가 모은 증거들을 모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청약서 5장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후배를 불렀죠. 안방문이 열리고 제 후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이 있었는지 몰랐던 건지 흠칫 놀라더군요.
저는 보험 설계사예요. 아드님 보험에서 이상한 게 있거든요. 우선 첫 계약일이 언젠지 보세요. 2년 전... 다음 달 12일이면 딱 2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아들이 묻자 후배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드신 이 보험들은 전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계약하고 2년이 지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보험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항목은 별게 없고 그것만 큰 금액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정신과 진료 기록이 1년 반 있으시죠?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 말은 상담실에서 사모님이 대신하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습니다. 완전히 신뢰가 깨진 모습이었죠. 이제야 며느리의 쇠뇌에서 벗어난 표정이었어요. 여보, 내 말 좀... 어쩐지 혼인신고를 네가 직접 하겠다고 한 것도 이상했어. 그런데 이번 결혼이 재혼이었어? 게다가 나 만난 것도 그 남자와 결혼 생활 기간에 만났고 여전히 옆 라인에 살면서 그 남자 집 드나들며 애까지 봐주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고... 뭐가 아닌데? 내가 영상으로 다 봤는데 뭐가? 게다가 이 보험들은 다 뭔데? 내가 직접 든 게 아닌 것도 많아. 설마 진짜로 그 큰 보험들 들어놓고 2년 될 날짜 기다린 거야? 정말로? 아니야. 그건 진짜 아니야. 뭐가 아니야? 지금 이 모든 게 다 네가 저지른 게 아니냐고! 네 전 남편이랑! 며느리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걸 전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더군요. 야, 도망가지 마! 결국 며느리가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신발이 제대로 안 신겨졌는지 한 짝은 반쯤 꺾어 신고 한 짝은 손에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들은 쫓아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도망을 가? 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서명이 위조된 3건은 처음부터 무효로 정리됐습니다. 남의 목숨에 거는 보험은 그 사람이 직접 서면으로 동의를 안 하면 아예 효력이 없거든요. 우리 아들이 직접 서명한 2건은 며칠 뒤에 아들이 직접 해지했습니다. 사문서 위조하고 사기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며느리와 며느리의 전 남편은 넉 달 뒤에 다른 지역에서 붙잡혔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이역사천은 차용증도 있고 변제기도 지났고 변제 확인서까지 등기로 보내셨으니 정당한 채권 회수입니다. 1억은 아드님 명의 재산 판 돈이 어머님께 온 거고요. 2분이 모자 사이시니 정산하시면 끝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모든 돈이 저에게 되돌아온 것뿐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아들하고 같이 삽니다. 상가는 그대로 제 이름으로 뒀죠.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그건 엄마가 평생 걸려 만든 거니까 엄마가 갖고 있으라고요. 자기는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요. 오래 살면 좋은 꼴 못 본다고 별일이 다 있다 싶었어요. 하지만 본래의 자리를 찾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